수능 치고도 후회를 안 했거든. 나는 내 수능 결과에도 그냥 한 번 더 해야지라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후회되는 것 같아. 야구는. 여러분도 수능, 여러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 두 번 칠 수 없는 세대잖아요. 불운하게도 선택할 수 없어. 필연적이잖아. 여러분은 한 번만 가능하잖아. 세 번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수능 포맷을 바꾸면 쓰나 라고 난 생각해. 그지 않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너무 크게 바뀌잖아. 너네 그 이후로는 애초에 내신도 엄청 크게 바뀌었죠. 5등급제잖아 지금. 너네 밑에 애들 1등급 2등급이 합쳐서 1등급이 됐어. 반응이 다른데 사람에 따라.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1등급이 아니면은 인서울이 어려워졌죠. 아래 친구들은. 왜냐면 이제 2등급이면 사실상 4등급인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 4등급이 인서울을 쉽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올 1이 이제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진.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올1 안 하면 올1 아니면 1 초반이어야지 인서울 좀. 그치. 그래도 참 좋게 바꾼 건 이제 학폭 흔적만 있어도 지원이 안 되죠. 이번에 경대에서 완전 다 커트했던데 1호까지도 싹 끊었던데. 나는 1호 끄는 거 보고 놀랐어.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들어보면 1호는 억울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뭐라 그래? 어지간히 잘못했으니까 합격인 겁니다. 근데 그냥 방송문이 아니죠. 1호 판결 후 방송문이기 때문에 학폭위가 쉽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열렸으면은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걔네한테. 진짜 억울하면은 1호도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지. 남기기 못합니다 일단. 그래요. 지문을 봅시다 이제.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라는 글인데, 저번 시간에 앞부분은 조금 했습니다. 처음 부분은 좀 했었는데 이제 완전 고려 말 공민왕 시기의 이야기인데, 그럼 잠깐 얘기했죠. 공민왕은 초반에는 엄청난 개혁 군주였는데 막 전민 변정도와 막 이런 거 설치하고 이제 원간섭기를 탈출한 그 개혁 정치가였는데, 얘가 말년에 가면은 조금 삐딱선을 탑니다. 그리고 삐딱선의 시작이 이제 스님이었던 신돈이라는 사람을 엄청난 자리에 올린 건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신돈이 갑자기 머리를 기릅니다. 스님이. 그죠? 이 그림도 보면 나오잖아. 왕 옆에 머리 긴 사람이 앉아있거든. 분명 신돈은 스님인데, 야 머리를 얼마나 열심히 길렀길래, 야 심지어 올렸다 야 머리. 한 2년 길렀나 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신하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신돈 개인한테도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돈의 횡포를 이야기하고 탄핵을 시키려다가 이제 공민왕이 극대노를 합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사실 근데 이 상소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도전이지 않았을까. 그냥 왕에게 도전하는 거잖아. 제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데, 꽤 흔하게 있었다고 하죠. 그 상소문을 쓰는 것. 살짝 룰 같은 것처럼 한 번에 통과되면 안 되니까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수위가 셉니다. 우리 이따가 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신론의 비판이 엄청 강하게 있는데, 또 다행히 또 엄청난 형벌은 막아. 이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좀 커버를 쳐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쓴 이존호라는 사람은 그 뒤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주로 돌아가서 굉장히 화를 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조선을 세우게 되는 수많은 인물들과 친하게 지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개국 공신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성계를 조금만 일찍 만났다면 국가를 갈아엎을 때 합류했을 것 같거든. 이 사람 조금만 버텨보지. 왜냐면 되게 물론 이 당시 기준, 우리 기준으로 나이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보면 30년 살고 가거든요. 1341년부터 1471년까지. 한 30년만 더 참았어도. 근데 뭐 생각해보면 이 정도 기준이면은 옛날 기준으로 오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30살이면. 그냥 결혼을 17살에 했다라는 건 기준을 바꿔가야 될 좀 의미가 있다. 그때 뭐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 막 20살 넘어가면은 노총각이라잖아.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럼 난 뭐야? 그럼 나는 집에서 아일릿 뮤직비디오 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영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취미가 별로 없어서 그래. 야구 끝나가지고 이제 진짜 더 열심히 볼 것 같아 애니메이션을. 근데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해서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 내가 안 본 영화는 없을 겁니다. 확신할 수 있다 진짜. 나 바비도 영화관 가서 봤다니까. 바비도. 뽀로로 봤어요? 뽀로로는 내가 뽀로로랑 동갑이야. 내가 뽀로로 세대인데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뽀로로 봤을 땐 뽀로로가 옷을 안 입고 있었어. 뽀롱뽀롱 뽀로로가. 그때는 그 뭐야 그 공룡이 크롱크롱 알 깨는 것부터 봤어요. 그 원래 뽀로로가 계란 프라이 해 먹으려고 한 건데 알이 깨져가지고 해줄 소리가 그래. 그 막 프라이팬 들고 왔는데 크롱이 튀어나왔다니까. 오늘 저녁은 이틀도 먹겠네 하는 양인데 이상한 공룡이 나와가지고 말도 못해요 걔는. 크롱크롱밖에 못해. 이제 말한다며? 이제 말한대 크롱이. 뽀로로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진짜 어. 아니 그게 크롱이 말을 못한 게 진짜 애기여서 말을 못한 컨셉이래. 오. 그러니까 애가 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가능해 한 번씩. 그러니까 보통 크롱크롱인데 짱아 같은 느낌이지. 뽀로로 크롱까지. 뽀로로 크롱까지 해 이제. 근데 뽀로로는 해야지. 그 굴러온 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은인인데 은인. 그리고 나는 그 포비 집에 사는 짹짹이도 없었어. 내가 뽀로로 볼 때는 짹짹이가 시즌 2인가 합류하거든. 짹짹이는 고정 멤버가 아니에요. 원래 객원 멤버처럼 온 친구인데 걔는 북극에 살면 안 돼. 죽어. 에디도 거기 있는데. 에디는 테크놀로지아를 택하고 있잖아. 아마 자기 몸을 마개조 하지 않았을까? 겨울에 버틸 수 있게. 막 걔가 만든 로봇도 나오고 뒤에 가면은 로봇이 없었어. 나는 에디가 고심 끝에 로봇을 만든 회차를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시즌 1 초반 때쯤에 만들고 사장 되는 거였는데 이제 뉴 멤버 영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돌로서 살짝 NCT 같은 거지 이제. 그 세계관을 넓혀야 되니까 계속 뽀로로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루즈해지거든. 이제 로봇 이름도 몰라. 맨날 로봇. 또 누구 있어? 로디야. 로디야? 이름 잘 지었네. 그리고 또 누구야 그거? 걔도 중간에 들어왔거든. 여자 펭귄. 패티 그래. 원래 루피가 정실인데 초반에 없었나? 패티가 없었어. 우와. 원래 루피가 정실이라고. 루피가 쿠키를 굽는 걸 좋아하지만 맛있게 구울 수는 없는 아이. 백종원 선생님 거 써라. 밀키트 써라. 밀키트. 루피야 왜 자꾸 너가 구워? 그거 먹어주고 있는 뽀로로도 사랑이야 그거. 순애야 순애. 그걸 왜 먹고 있어? 나였으면 안 먹었어. 뽀로로로 보는 이제 연애 이야기. 패티가 와가지고 환승연애 된 거 아니야. 그 체스판 모양 쿠키 진짜 맛있어 보이네. 그래. 그 컨텐츠가 많아 뽀로로가. 뽀롱뽀롱 뽀로로. 이제 옷 안 입고 있었는데 원래 옷을 입게 됐죠 시즌 3부터 애들이. 뽀로로도 이제 옷 귀여 입어야 됩니다. 불쌍하다.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인간이 미안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막 뽀로로가 탈 쓰고 나오면 진짜 뽀로로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 어렸을 때는. 그때는 그런 거 믿는 나이잖아. 물론 뽀로로가 나보다 머리 3개가 크긴 했지만 몰라. 동물은 크다며. 그런 줄 알았지.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난다. 뭘 하다가 또 뽀로로까지. 영화 얘기하다가 바비 얘기하다가 뽀롱뽀롱 뽀로로까지.
쉽지 않네. 조선 얘기하다가 뽀롱뽀롱 뽀로로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진도를 안 나가지 않잖아 내가. 그게 더 신기해. 진도는 또 다 맞아요. 가보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자 상소문이잖아. 상소문은 사실 이걸 읽는 독자가 한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쓴 거지 얘들아? 왕. 그치? 왕을 향해 쓴 거기 때문에 예상 독자는 사실 한 명이죠. 예상 독자는 한 명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글은 사실 이 글을 읽는 어떤 존재들을 예상 독자로 예상은 잡아뒀지만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는 글들이잖아, 그지? 관심이 있으면 해당 장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쓴 거였는데 지금 보게 될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라던가 조친문이라던가 이 작품들은 조금 정해져 있는 독자들을 향해 씁니다. 특히 지금 보고 있는 이조노의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는 상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소문이라는 거를 깔아놓고 보면은 도움이 된다 이해하는데 보자. 신등이 3월 18일에 처음부터 볼게 다시 18일에 궁전 안에서 문수회를 열었을 때 당한 일입니다. 신이라는 표현은 이제 신하들이 되게 낮춰서 임금한테 얘기할 때 쓰는 대명사죠 명사. 신등이 3월 18일 궁전 안에서 문수회를 열었을 때 당한 일이래.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뭔가를 시작하고 있다. 그지? 영도첨의 신돈이 영도첨은 그냥 이제 신돈이 있는 자리입니다. 신돈이 재상 반열에 앉아 있지 않고 감히 전하와 더불어 앉아 있었는데 그 거리가 몇 자 되지 않았대. 자, 왕의 권위가 굉장히 높은 시대에 신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신하가 왕과 더불어 앉아 있다. 신하들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거리도 몇 자 되지 않았대. 지금 우리 그 그림 보면 알 수 있지, 그지? 같은 줄에 굉장히 붙어서 앉아 있습니다. 온 나라 사람이 놀래어 인심이 술렁술렁하고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랬다고 하네. 그래서 상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게 예인데 예법이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군신이 되고 무엇으로 부자가 되며 또한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했다. 사실 얘네가 여러분이 뭐 한국사 시간에 뭐 몇 번 들어봤을 내용인데 권문세족이라고 압니까? 권문세족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제 내가 중간중간 이 질문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역사 얘기를 조금 섞어보는 거야. 역사 얘기가 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당시 고려 말기에 유교 가치를 되게 신봉하면서 나타났던 세력들인데 신진 세력들인데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예민한 거지. 상하를 구별하는 예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군신에 대한 이야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 국가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지금 유교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예법을 마련하시어 상하 명분을 엄격하게 한 것. 얘네 입장에선 이 엄격하게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도모함이 깊고 그 사료가 원대한 것이다. 즉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예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 신돈이 그래 하지 않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네가 생각하기에 기본이라는 것도 지키지 않는 신돈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소문을 시작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얼추 예상할 수 있겠지? 신돈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상소문일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보옵건대 신돈은 임금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나라 정사를 제멋대로 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대. 이준호가 봤을 때 신돈이라는 인물은 임금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할 거냐면 신돈의 어떠한 행동들이 얘네가 봤을 때 하자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읽으면서. 왜 항상 검은색은 나오지 않을까? 화난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화가 많이 없어요. 야구 볼 때 화를 다 내서. 자, 첫 번째 아까 뭐였지? 문수회 때 행동이 있었다, 그지? 문수회 때
왕의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거 전혀 안 보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쓸게. 아우 잘 보인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다 안경을 쓰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안경을 쓰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정현 렌즈니? 아니 안경 까먹고 와서 우와. 아니 렌즈 가방이 있는데 아 근데 안경을 평소에는 벗고 있어도 돼? 근데 평소에는 안 써요. 나는 안경 벗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는 이제 거의 테러 상태야. 나는 안경 없으면 사실상 눈이 없는 거야. 얘는 신체 부위라니까 나는. 타임 8? 무서워. 집에 있을 때는 안 했는데 나도 못 봐서 안 써. 나 이렇게 벗으면 얼굴 구분도 못해 사람. 요즘 전 세계에 몇 퍼센트 없는 여러분은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사과 이미지가 떠오르지 머릿속에. 그러니까 팡 하고 여러분은 그게 그림처럼 뭐가 떠오르잖아. 나는 그걸 못해. 그래서 사과가 어떤 이미지인지 글로밖에 안 떠올라 머릿속에. 근데 전 세계에 몇 퍼센트 없는 두뇌 회로를. 그럼 사실 하자가 있는 거죠.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난 이미지로 못 외우고 사람도 그래서 얼굴을 기억을 못 하거든. 난 너네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거를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너네가 자리 바꾸면 다시 생각해야 돼. 자리 바꿨 괜찮습니다. 이젠 외워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수업하게 될 성이고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아직 전혀 이름을 외우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너랑 미안하다. 이따 보자. 중앙고 2학년도 미안하다. 이따 보자. 근데 걔는 그 반응이 없어서 내가 재밌는 얘기 안 해서 더 못 외워. 그냥 수업만 합니다. 수업만. 문수의 땡동도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지? 당초에 영도첨의 판감찰로 임명되던 날에 예법으로서는 마땅히 조복을 차리고 나아가 은혜를 살해함에도 불구하고 반달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왕이 자리를 주면은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고 나가는 행동을 이때는 안 해서 문제지. 안 해서 지금. 그지? 급기야 대궐뜰에 나와서는 그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 채 늘 말을 타고 궐문을 출입하여 전하와 함께 의자에 걸터 앉았대. 와, 쉽지 않네요. 궐에서 말을 탔대.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제 리스트에 뜨던데 난 그 영화관 가서 봤거든. 되게 재미없는데 이거 보면은 원래 왕이 아닌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황제가 아니면 궁궐 안에서 말을 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남한산성 때 보면은 이제 인조가 지고 가잖아. 그래서 중간에 말에서 내리라 그래. 너 이제부터 말 못한다고 궁궐 안에서.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거리에서 말을 타는 행위는 왕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제 거리에서 말을 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왕의 자리에 도전을 한 거지. 그리고 왕과 의자에 함께 앉았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공민왕은 진짜 개혁의 의지가 있던 게 아닐까? 전혀 이제 막 신경 쓰지 않았던 거지 이런 것들을 때. 근데 이제 뭐 야사에 따르면 공민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맞죠. 굉장히 유쾌한 왕입니다. 여러모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학교 도서관에서 공민왕과 관련된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안 읽겠지? 그치 얘들아? 자, 집에 있을 때 재상들은 마루 밑에서 절을 했대. 와. 야, 이제 집에서도 뭔가 하자가 있어 지금. 이제 얘네 기준에선
야 지금 몇 문장 안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내가 봐서는 쭉 나온다.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최형이나 김인준, 임현 같은 이들도 이렇게 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얘들아, 최형, 김인준, 임연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얘네도 뭔가 그때 당시에 권신이라고 부르는데 좀 이렇게 왕의 권위에 도전한 신하들도 이전에 있었던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최형은 뭐 여러분이 들어보실 법도 한 사람인데 그 무신정권기의 사람이고요. 김인준도 역시 무신정권기의 사람이고 이면은 이제 이것보다 조금 전에 몽골 원간섭기 때 엄청난 권신이었습니다. 같은 이들도 이렇게 행한 적은 없대. 그러니까 지금 신돈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예전에 권신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도 안 했던 행동을 하고 있다. 그가 전에는 중의 신분이어서 마땅히 치지도외하여 그 무례함을 꼭 책망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관직에 오르기 전에는 이런 예법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재상이 되어 신하가 돼서 명분과 지위가 정해졌는데 감히 예법을 잃고 윤리를 허물기를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질문 아니지. 이제는 재상의 신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도는. 그러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신도는 필시 자신이 임금의 스승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신도는 이제 공민왕의 스승 자격으로 처음에 이제 궁에 오거든. 그러니까 스승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신도는 말할 수 있지만, 얘 보면 다 실제 있는 사례로 반박을 한다. 얘들아 볼게. 유승단은 고종의 스승이요 정가시는 충선왕의 스승이었으나 신등은 저들 두 사람이 감히 이런 일을 하였다는 말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앞에 말했던 사람들은 권신이야. 임금의 권위에 도전했던, 말 그대로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했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고, 유승단과 정가시는 임금의 스승들이었어요. 임금의 스승들. 실제로 스승의 자기를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적은 없대. 이자겸은 인종의 외조부였으므로 왕께서 겸양하여 왕께서 이제 그나마 양보를 좀 해가지고 할아버지와 손주의 예로서 서로 만나려 하였으나 공론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이랑 인종은 가족 관계여서 그나마 할아버지와 손주의 예로라도 만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했다라는 거야. 심지어 이자겸도 안 했대. 이자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자겸의 난이라는 걸 일으키기도 한 사람인데 왕의 외조부입니다. 엄청난 사람, 권력을 휘둘 수 있는 사람이겠지. 그리고 이자겸 옆에는 척준경이라는 고려 제일검이 있었습니다. 고려 제일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검을 잘 썼다는 고려 제일검이 있는데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은. 막 삼국지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삼국지 보면 재밌는. 안 보겠지.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삼국지 보고 재밌었다고 하는 사람 난 살면서 나밖에 본 적 없어. 그래서 대개 군신의 명분이란 본디부터 정한 것이 있대.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명분은 본디부터 정해진 게 있다. 그런 거지. 이제 왕은 하늘이 내린 거니까. 그 예법은 군신이 생긴 이래로 많고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군신의 명분은 바뀌지 않는 건데 신돈과 전하께서 사사로이 고칠 바는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이러한 명분과 이러한 예의 차림은 만고에 계속해서 바뀌지 않았던 건데 지금 신돈이랑 전하께서 왜 이걸 바꾸려고 합니까? 라는 거야. 신돈이 어떠한 사람이건데 감히 스스로를 높이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신돈이 대체 누구길래 만고를 지나도 바뀌지 않는 군신의 명분을 바꾸려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임금한테 뭐라고 한다기보단 신돈의 이러한 문제되는 행동, 무례한 행동들을 비판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파란색도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거야. 얘를 신돈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 뭐 왕을 직접 비판할 수 없었겠지. 근데 조선 말 가면 왕한테도 직접 도전하죠. 그 막 위정척 사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막 조선 말기 못 들어봐도 됩니다. 그 막 상소문 써놓고 자기 앞에다 도끼 놨다잖아. 이거 안 들어줄 거면은 나 죽이고 가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정도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소문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왕한테 뭔가 항의를 하는 거니까 목숨 내걸고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지.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 밥을 걸어야 된다. 오늘 밥을. 엄마가 바쁘니까. 홍범에 이르기를 이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홍범은 경전입니다. 경전. 그러니까 유교 경전이야. 유교 경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뭔가 예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법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얘기까지 이제 인용을 한 거지. 보면은 오직 임금만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릴 수 있으며 오직 임금만이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군신의 위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임금의 권한은 이렇게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하로서 신하가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리고 진귀한 음식을 받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가문을 해치고 나라를 해칠 것이다.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삐뚤어지고 치우쳐지면 백성들은 넘보고 어긋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홍범이라는 책은 얘들아 공자가 쓴 책이야. 공자 들어봤죠? 공자는 유학에 있어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 책을 요임금과 순임금 때 썼다고 알려져 있어. 여러분 이건 뭐 앞으로 여러분이 고3이 되고 문학을 볼 때도 도움이 되는 용어인데 요순시대라는 말이 있거든 얘들아. 그게 요임금 순임금 때인데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두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유교 가치관 아래에서 가장 완벽한 국가였다고 해. 그러니까 그때 써진 공자가 쓴 홍범이라는 책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엄청난 근거를 갖고 온 거지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야. 지금 신하가 임금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 단순히 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문제가 생긴대? 가문을 해치고 나라를 해치고 심지어 백성들이 이 자리를 넘보게 될 거래. 그러니까 이게 신분의 지금 이러한 행동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을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의 권력을 참람하여 쓴다면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분수에 넘치게 쓴다면 모든 관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분수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만 임금의 권한을 참람하더라도 모든 관원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만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백성들 역시 그들을 쫓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신하들도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고 백성들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무너질 테니까. 그런데 신도는 앞에까지 이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신도는 했어. 그럼 신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홍범에서 이르는 신하가 신하로서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리는 행동을 신도니 하고 있다라는 걸로 붙여 읽어야 돼. 봐봐, 그걸 얘기하지. 능히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고 또 전하와 더불어 대등한 예를 행하니 이는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니 마치 임금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능멸함과 참람함이 극에 달하여 교만이 습관이 되었으므로 누가? 신도니. 그지? 백관들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돈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행동들이, 이러한 무례한 행동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걸 넘어서 안 좋은 일들을 초래할 것 같다라고 임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홍범에서 말하고 있는 군신의 예법에 대한 것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인용합니다. 송나라 사마광이 말하기를, 사마광도 이제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천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기강이 서지 않으면 호걸 중에, 호걸은 이제 영웅 같은 거예요. 영웅 호걸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영웅 호걸들, 그런 이제 뭔가 국가적인 엄청난 인재들, 국가를 뒤엎을 만한 인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강에 서지 않으면 호걸 중 간교한 뜻을 가진 간홍이 망측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의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신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이 임금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 있으면은 도전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임금의 권위가 떨어져 있으면 그러한 영웅의 면모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간사한 영웅들, 간홍이 망측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 말은 크게 틀리지 않았죠. 망측한 마음을 품은 이제 우리의 이성계가 회군을 해버렸지. 이 이후로 어쨌든 고려는 완전 맛이 갑니다. 그런 예법은 불가불 엄격해야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습관은 불가불 삼가해야 할 것이다. 권위자의 의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송나라 사마광 역시도 당시 유교적 가치에 의해서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용해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성을 높이고 있는 거지, 효과를. 만약 전하께서 이 사람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재해도 없게 하려면, 이제 뭔가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얘들아. 그의 머리를 깎고 그의 옷을 물들이고, 그의 머리를 깎는다는 게 어떤 행동이겠어요 얘들아? 원래 있던 스님의 자리로 되돌리는 거. 지금 머리 길렀다고 했죠 내가 아까. 그의 벼슬을 삭탈하여 절에다 두고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왕의 스승이라던가 공경의 대상으로 둘 거면 스님이어야 한다고. 신하가 아니라. 스님은 신하가 아니거든, 그지? 반드시 이 사람을 써야만, 무슨 소리야? 벼슬을 삭탈하지 않고 벼슬에 있는 신하로 관직에 앉혀두어야만 국가가 평안하겠다면 그 권력을 억눌러 상하의 예법을 엄격하게 한 뒤에 부리셔야만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고 나라의 어려움도 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조노가 바라는 신돈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직을 삭탈하던가, 삭탈하고 공경하던가, 삭탈 안 할 거면 공경의 대상이 아닌 신하로서 남겨둬야 한다는 거지. 또 전하께서 신돈을 어진이라고 하였지만, 보니까 어질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네. 신돈이 국사를 맡은 이래로 양이 때를 잃어서 겨울철에 우레가 일고 누른 안개가 사방에 꽉 찼대. 그러니까 좀 탄을 탔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의 이제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신돈 잘못이 아닌 것 같아, 그지? 누른 안개는 미세먼지가 아니었을까? 그때도 항상 있었을 거 아니야. 꽉 차고 해가 열흘 이상 어두웠으며 밤중에 붉은 기운이 돌고 천 구성이 땅에 떨어지며, 이제 그건 당시에 별을 점성술이라고 여러분 알죠? 별을 보고 예측을 하는. 그래서 이 천 구성이 떨어지면은 재해가 온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뭐 그닥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 지금 하고 있는 문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측면에서는 이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무의 고드름이 지나치게 심합니다. 청명이 지난 뒤에도, 여기 나오네, 한 4월 5일 즈음이야. 4월 5일 즈음이면 날씨가 어때야 돼? 이제는 좀 따뜻해야지, 그지? 4월이면 이제 아직 벚꽃은 안 피겠구나. 난 참 벚꽃 피는 날을 좋아합니다. 옷이 참 예뻐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
저기 근데 벚꽃 피면은 연화지는 사람 제일 많잖아. 아,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 아, 희정이 그 근처 살아? 근데 교동. 교동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그 재해 아니야, 재해? 집에 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길 통과할 수가 없잖아. 지금 한 4월쯤이면 이제 슬 연화지에 사람 많아지기 시작하죠. 3월 말, 4월 중순 이렇게 해가지고 벚꽃 피기 시작하면. 근데 연화지 잘못 가면 막 아는 사람 다 만나잖아. 막 연화지 잘못 가면 막 아는 사람 다 있어. 막 초등학교 때 친구 막 전 남친 전 여친 막 마주치고 막 세상 뻘쭘해진다 이거야. 자신들이 김천에서 살고 연애했으니까 하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도 연애했고 뻘쭘합니다 마주치면. 김천 너무 좁아. 그리고 거기 말고 이제 일시월장 하면 마주치고. 아, 일시월장 아직 있지? 있어요. 아직 있죠? 샌도 했어요? 어? 샌도 했어요? 했지. 오. 근데 일시월장 있었지. 나 때가 막 2회 막 이랬을걸. 오. 아닌가? 기억 안 나는데 나 엄청 근데 내가 초반에 일시월장 막 생길 때 했었지. 그 구경 가면 김천 사람들 다 있잖아. 김천 중고딩들. 일시월장 근데 일시월장은 있어야지. 그 뭐랄까 나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고등학생들 축제잖아. 여러분도 그거 가면 잘 가지 않습니까? 거기 막 공연도 하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축제 때는 찬조가 안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숨이 너무 깊은데. 학교 가는. 아니 그 남고 밴드 불러야지. 그니까요. 한일여고는 왜 부르는 거야? 하늘여고가 너네 찬조 공연아? 하늘려고 하늘도 댄스 딸- 잘안 올 것 같다고 하는데. 원래 불라 했었는데 한일도 딸리고 성이고. 아니 왜 잘했어? 그냥 다 아니 와야지. 그냥 그래야 이게 사람이 기분도 좋고 한 건데 흥도 오르고. 안 오면 그거 왜 보고 있나? 난 내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건 안 봐도 된다. 네. 그거는 코너 가서 볼게요. 매일 보는데 교실에서도 부르고 있는데 별로 안 궁금한데 다른 사람 데려오라고. 그죠? 왜 그럴까? 이번에 너네는 공학도 안 되고. 너무 슬퍼요. 근데 얘들아 슬플 거 없어. 대학은 공학이잖아. 물론 여대를 갈 수도 있겠지. 여대를 갈 수도 있겠지. 소녀버스. 나는 내가 여대를 갈 수가 없었어가지고 난 지원이 안 되거든 이화여대가. 저 여대 여대였으면 이화여대 쓰지 않았을까 나도. 근데 이화여대 썼을 것 같은데. 이화여대 좋아하고요. 이화여대도 사범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범대밖에 안 썼습니다. 6국교 우와. 무조건 부격. 전체로는 12국교였지. 12국교 수능을 2번 쳤으니까 아. 현실에 12국교였지. 12국교 12국교 홍대에도 붙었고 그랬는데 서울로 가기 싫어가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으로. 서울 가기 싫더라고. 근데 서울엔 그리고 생각보다 사범대가 몇 개 없어. 그 서연고 있고 그 뒤로 쭉 없거든 사범대가. 근데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가지고 서연고는 어떻게 가 내가. 난 수학을 못했다니까요. 나는 공통 수학에서 멈췄어. 안돼. 재능 없어 수학. 그래서 나는 이과를 보면 항상 되게 멋있어. 이과 친구들 막 수학, 물리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한다고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칠판에 이거 막 정리한다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칠판에 물리를 풀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니까? 아닌가? 나만 물리 잘하는 남자애들이 섹시해 보였나? 아니 왜 그것도 그거 엄청 뜨잖아 옛날에 그 카이스트 나온 존잘 남자분이 수학 풀이 영상 찍는 거. 걔가 그거 풀었으면 그게 그렇게 멋있었겠냐고. 재미없어요. 걔가 언어와 매체 해설했으면 그렇게 떴겠냐? 수학이니까 뜬 거야. 수학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백날 언어와 매체 하드모드 풀어도 위에 없다니까. 그렇게 생긴 사람이 수학을 풀잖아. 수학을. 이번에 뾰로로로시의 광고도 찍었더만.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하면서 좋겠다. 나도 응원하는데 사 먹어야죠. 곧 이제 빼빼로데이도 오니까 편의점에 빼빼로 엄청 많이 팔던데 아싸 1% 날 때 사놔야지. 뭐 누구한테 줄 사람도 없고요. 받을 사람도 없고요. 혼자 잘 사 먹습니다. 맛있잖아. 쌤, 뭐 제일 좋아해? 나 뭐 제일 좋아해? 그거 그 초록색 아몬드. 아몬드. 그래 아몬드. 초록색. 초록색이잖아. 초록색 맛있어. 그 바삭바삭하이 크런키하잖아. 그 영양 성분도 걔가 제일 좋아요. 건강한 그나마 가장 건강한 친구. 단백질이 첨가되어 있다. 사실 왜 요새 이렇게 먹는 얘기 하냐면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살 너무 많이 쪄서 65kg였는데 72kg가 돼가지고 벌크업이 됐어 얼굴이. 그래서 한 번씩 영상 보면 돼요. 나 자꾸 여기 접혀있더라 여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얼굴 가리고 올릴까봐 앞으로 좀 편집을 해서 원하는 아이돌로 이렇게 AI 편집을 좀 해가지고 그럼 너희들은 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학원 알고리즘 터지겠네 이거. 그래서 조만간 쇼츠도 만들겠어. 한 번씩 그 다른 학교 거는 막 딴 얘기한 거 지우고 막 이러거든 편집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워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편집해서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는 세워나가도 되는 얘기잖아 사실. 아, 근데 이제 수업 중간에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때가 한 번씩 있거든. 그런 거는 내가 또 편집을 하거나 소리를 줄여줍니다. 걔네 목소리를 따로 잡아서 이렇게 쭉 내려주는데 여러분도 원하는 얘기 하세요. 내가 이거 분 확인하고 빼줍니다. 편집점 잡아가지고 그 댓글에 달아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어보면 된다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딴 소리를 안 하면 되는데 그지? 근데 그럼 너네가 재미없을 거잖아. 그것도 너 진도가 늦지 않다. 정말 신기한 건 그지? 진도도 더 나가요. 여기서 보자. 4월 5일 벚꽃놀이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또. 내가 왜 계속 이렇게 하냐면 이 지문이 진짜 재미가 없잖아. 중간중간 포인트를 줘야 너네가 안 잘 것 같더라고. 주말 아침에 와서 이거 듣고 있으면은 나도 잘 것 같아. 청명이 지난 뒤에도 우박과 찬바람이 불어 하늘의 기후가 여러 차례 변했대. 그러니까 4월 5일에 학교 가는데 우박 내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치?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박이 내리면 안 되지. 우박은 지금 내려야 될 것 같던데 너무 추워졌어. 산새와 들짐승이 대낮에 성안으로 날아들고 달려드네. 얘들아 이때 당시 산새와 들짐승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뭐 이상한 게 들어왔다 이거야. 그때 호랑이가 있었죠. 호랑이가 들어왔을지도 몰라. 이런 재앙입니다 이거. 그냥 가는 거야 다 같이. 호랑이는 잡지도 못해요 총이 없으면.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신돈이 나라를 다스리고 난 이후부터 자연적인 이상 징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러한 자연적인 요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비 안 오면은 왕들이 기우제 지내잖아. 기우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실패한 기우제는 없어. 인디언 기우제 알지? 근데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고 기우제 성공! 150일째. 기우제는 실패를 안 해.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비가 오길 바라면 기우제를 하세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매일 하면. 하루는 내리겠지. 뭔가 이런 자연적인 문제가 있었다. 신돈이 국사를 맡은 이래로. 그래서 신돈에게 내린 논도섬리공신.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도를 논하고 고르게 다스리는 관리. 즉 재상이라는 건데 왕 바로 아래에 권리를 준 겁니다. 재상이라는, 당시 중국에는 재상이라고 불렀고, 자 도를 논하고 고르게 다스린대. 그럼 본인이 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본인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거야. 나는 호가 과연 천지의 조종의 뜻과 합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에
맞는 사람이냐. 어진 임금께서 어진이라고 했고 논도섭리공신이라기까지 했는데 지금 자연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맞냐라는 거지. 신 등은 본인 등 직책은 사관원에 있는지라. 이제 사관원은 그 대놓고 비판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을 하고 간언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전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인물을 재상으로 삼아 사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세 기롱의 대상이 될까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본인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금 이 상소를 썼다라는 거야. 뭔가 신돈이 개인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겠지. 이에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망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원에 있으면서 어찌 이러한 상황에 침묵을 지키겠느냐라는 말을 들을 바에는 한마디 하겠다라는 거지. 이미 말씀을 드렸는지라 대처하시는 바를 삼가 듣겠나이다. 사관원 관리로서 자기는 상소문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상소문을 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자는 사관원의 관리고요. 그지? 독자는 누구겠어? 임금이지. 그래서 목적은 신돈의 죄를 임금께 고한다. 그래서 신돈의 관직에 대해 어떤 좀 조정을 좀 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얘들아 여기 핵심 속속에 3번 한번 보면 나오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의 비판적 수용 한번 볼래? 이 기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난 거는 그죠? 천재지변이 누군가의 행동으로 일어난 건 아니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근거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나 마 전체 부분은 옛날의 관점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민왕은 결국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1470년에서야 신돈을 쫓아냅니다. 자, 근데 아까 이준호는 언제 죽었다고? 1371년에 죽었으니까 아마 뭐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걸 쓰고 있을 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뒤로 이제 공민왕 뒤에 이어지는 왕은 신돈의 아들이란 얘기가 있죠.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 역사적 오피셜은 아닙니다. 신돈의 아들을 이제 입양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돈을 너무 닮았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남아있죠, 증거가. 혁신적인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꿔치기 한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게 아닐까. 아니 뭐 공민왕이 실제로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죠? 공민왕이 뭐 공민왕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하면 이제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는 썰들이 많은 사람이라서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공민왕. 봅시다. 그래서 학술활동 부분 정리할게. 글쓰기 맥락을 분석해보재. 쓰기 맥락을 분석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 글 전체를 분석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을 쓰는 건 필자가 있고 독자가 있어, 그지? 그리고 그 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와 독자를 파악하는 게 사실 어떤 글이든 가장 중요해. 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야. 사실 문학에서도 그렇지. 이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보잖아. 제목이랑, 그지? 그래서 필자는 관리입니다. 관리인데 애초에 이렇게 지적하는 게 본업인 관리고 예상 독자는 임금이죠. 근데 임금은 어떤 사람이야 지금? 신돈을 잘못 기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봤을 때 이 신돈의 권력을 조금 누르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한번 보자. 이 상소문을 쓴 사람이 쓴 시조입니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떠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 이 구름이 광명한 날빛, 햇빛을 가린다는 거야. 계속 햇빛은 뭐겠습니까? 임금이겠지.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의 임금의 뭔가 가르침, 임금의 권위 이런 거, 임금의 권위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정확하겠다. 임금의 총명 이런 걸 텐데 그게 구름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광명한 햇빛을
가린대, 덮는데, 그지?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계시는 조정에서 신돈이 임금의 총명함을 가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돈이 엄청 혁신적이긴 해. 그 제도주를 보면은 역사책에서. 그래서 한번 봅시다. 상소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낯설죠. 사실 상소문이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의 시절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상소문은 근데 사실 아무나 쓸 수 있거든. 평민들도 상소문을 쓸 수 있어, 임금한테. 근데 왜 평민들이 임금의 상소문을 못 썼냐면 일단 규칙과 절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직접 임금에게 뛰어들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이죠. 뭐 엄청난 그 절차가 있어서 쉽지 않았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상소를 쉽게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쓴 거다. 그래서 당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건데, 얘들아 이거 소단은 그 대단한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다양한 특성의 글 읽기고, 소단은 제목이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소단원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바인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은 거야. 그지? 그래서 당시 사회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예법, 군신의 예법이 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있나 얘들아? 없지. 왕이 없잖아 일단 지금 한국에는. 그지? 왕이 없습니다. 이러한 군신의 예법이 없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군신의 예법이 굉장히 예민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글에서도 예법은 상하를 구별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수단이다. 그리고 사사라이 바꿀 수 없고 기강을 위해서 엄격해야 하는데 왜 전하랑 신돈이 이걸 바꾸려고 하시느냐라는 부분이 나온 적이 있지.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법은 어떤 거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예법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다른 시대에 와서 그 글을 읽고 있잖아.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날 기준에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거야. 오늘날 기준에서 어때? 이러한 예법에 대한 언급, 천재지문에 대한 언급은 조금 비과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글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법의 기능에만 집중했는데 하나 따로 좀 적어보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당시의 필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자, 신돈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일반 백성이라던가 여성이었으면은 상소문의 형태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아닐 거거든. 그치? 그래서 당시 사회 문화적 특성에는 이런 예법의 기능도 있겠지만 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라던가 권한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는 거지. 창작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 신분사회라는 게 있었지. 그지? 신분사회 안에서 이준호라는 인물은 사가문의 관리였기 때문에 상소문을 쓸 수 있었지만 당시 평민들이 뭔가 신돈 때문에 힘들었던 게 말 그대로 자연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신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상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구비 문학의 형태로, 구비 기술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 시대적 특성이 너무 당연하게 글에는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조금 이어서 볼 조친문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둘 다 과거에 쓴 글이야. 근데 조친문과 이 요물의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굉장히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필자입니다. 필자의 성별이 바뀌어. 당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는 필자의 성별도 너무 중요하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자,
예상 독자, 그리고 당시 시대상 등을 고려하여 과거의 글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 뭐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선지 구성이 될 수 있는 지문의 형태들입니다. 알겠죠? 선지가 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잠시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를 짐작해 보자라고 하면은 뭐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지? 상소무님을 고려할 때 얘기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요거 사회 1번의 마지막 줄에 있거든. 시종일관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입니까? 여러분,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임금을 비판하진 않지. 사실 상소문은 임금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거든.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금에게 뭘 하라고 할 수는 없어. 임금에게 진짜 뭘 하라고 했으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자신감이죠. 오, 난 못해. 물론 뭐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양반이 아닐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양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가 분명 밭을 메고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게 맞지. 이름도 없어. 개똥이 하는 거야 그냥. 개똥이 28, 뭐 23세 해가지고 결혼함 그때 했겠지. 이제 다음 이제 논 지고 있음. 이러면 그나마 낫지. 어디 노비로 태어나면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1번이지 1번. 1번. 성은 진짜 없지 그때는. 1번, 3번 하는 거야. 그럼 얼른 가가지고 업어 와야지. 그래서 전생을 안 믿습니다.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전생 검사하면은 다 양반이래. 그지 않아 얘들아? 아니 당시에 양반이 1%가 안 됐거든? 근데 어떻게 다 양반이야? 조선 후반 때인가 봐요. 그니까 공명철 이후의 삶을 보나봐. 뭐야 이게? 직전만 보나? 그러면 조선도 아니라 막 실제로는 근데 진짜 딴 존재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뭐 98년에 죽은 박복자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 전생이 왜 박복자 할머니는 안 나오냐고. 이상하잖아. 나 그래서 전생을 안 믿습니다. 이래놓고 전생 테스트 하면 누구보다 몰입할 것 같기는 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잖아. 근데 나 MBTI도 안 믿어. 라고 하면 MBTI를 안 믿는 MBTI가 있다고 MBTI 믿는 애들 그러더라. 너는 MBTI를 안 믿는 MBTI인가 봐. 그런 게 왜 있는데? 아니, 물론 MBTI도 대단하지. 그래, 쌤 어릴 때는 혈액형이었다니까. 혈액형보다는 과학적이지. 혈액형의 성격이 있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자, 이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필자랑 독자의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독자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이따가 다음에 보게 될 작품도 필자와 독자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현대의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쓰는 글들이랑은 과거는 완전히 다르거든. 사실 독자들을 완전 정해놓는 경우가 많지. 문학작품이 아닌 이상 뭐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을 수도 없었고요. 애초에. 그리고 2번 보자. 필자가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 글쓰기 방식 뭐 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였어. 예시답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밑에 얘들아 적어두면 좋은데 독자는 항상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전했습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것도 있는데 그지? 시작부터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며 신돈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얘기하면서 신돈이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앞에 본 것처럼 신돈이 국사를 맡은 이후로 기이한 자연현상이 많아졌다고만 얘기하는 것만 근거로 해서 신돈이 지금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당시 기준으로도 객관성이 떨어졌을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나마 얘는 좀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앞부분에서 신돈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를 필자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독자에게 그렇지 이러한 태도는 선을 넘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여기 때 이제 더 붙이면서 뭐가 붙어? 이런 위치에 있던 신돈과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행동을 안 했다라는 거에 집중을 했어. 자, 이러한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행동은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안 했는데 신돈이 뭔데 해요? 라는 방식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신돈이 정말로 선을 넘고 있다라는 걸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용을 한 거죠. 홍범을 인용한 의도도 그런 거였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읽고 인용을 하는 거였을 거고요. 그리고 얘들아 그 마지막 줄에 있는데 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였을 것이다. 이거 한번 봐볼래? 우리는 지금 책을 왜 읽어? 안 읽어요 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책을 왜 읽지? 무작정 수용하지 않지. 우리가 무슨 책을 읽었다고 해서. 물론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뭐 여러분은 평생 이제 안 읽을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책이지만 쌤은 히틀러 자서전을 읽었거든.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게 원래 엄청 긴 시간 동안 금서였거든요, 한국에. 근데 대학 도서관 근데 얼마나 멋있냐. 금서라고 지정되어 있는 모든 책이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제목이 예상 외인 것들 막 있잖아. 막. 아니 막 사회주의 도서도 있다니까? 없는 게 없어. 물론 선생님은 이제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졸업한 덕에 이제 나온 덕에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그런 책을 내더라. 수용적 태도로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돼. 히틀러가 본인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그죠? 근데 당시 지식인들은 그거 갖다 줬어도 아 그렇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책을 읽는 방식은 선인들의 이야기를 내가 학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책을 읽었던 거지. 조금 무비판적으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필자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러한 필자가 이러한 글을 썼구나. 근데 이러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뭐 넓혀 읽기 부분은 뭐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사책을 갖고 왔네 얘가. 이게 뭐람? 너무 오랜만에 본다 역사책. 여러분은 보고 있겠죠? 파이팅. 내가 역사도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리고 막 대학 졸업하려면 한능검 막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새. 좀 토익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국어학과인데 졸업학과에 토익이 왜 있는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평생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난 길 가다가 누가 영어로 길 물어보면은 한국어로 대답해줘. 네이버 지도 보여주고 저쪽으로 가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한국말 쓰면 돼. 물론 일본 여행 가서는 일본어로 합니다. 물론 할 줄 아는 말은 스미마셍밖에 없습니다. 스미마셍. 그리고 영어로 물어보면 되지. Where is toilet?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나 팝업 해야지. 팝업 켜가지고 그럼 설명해준다. 팝업을 이제 사진 찍으면 번역하는 거 알지 얘들? 그래서 쌤이 옛날에 이제 영어 공부할 때 A형 찍 번역해주잖아. 그럼 바로 내신 암기. 내신 영어는 이제 중학교 때는 지문 외웠잖아 그냥. 방법 바뀌는 게 없구나. 그 지문 그냥 통째로 외우면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다다다 외우면 여기 정답이다 연금술사.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회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 또 듣기는 잘해요. 영어 듣기 10번까지 풀어야 돼가지고 말이 안 나와. Sorry, I can't speak English. I'm fine, thank you. And you? 영어 진짜 싫어합니다. 영어 못해서 그래 못해서. 그냥 못하는 거 안 좋아해. 다 그렇잖아. 여러분도 한국사 싫을 거 아니야. 못하면. 그리고 61페이지 봅시다. 유물의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전책을 개관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얘들아 상소문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조금 알아두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냥 상소문의 특징을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소문이니까 성격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상소문이니까 당연히 비판적이어야 할 거고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쓴 글이니까. 근데 상소문은 단순 비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당 인물이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게끔 해야 되지. 수용해서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게 상소문의 목적이야. 그래서 얘들아 뒤에 설득적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좋아. 그래서 제재는 신돈의 제지, 신돈의 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임금이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고 여기에 설득이 돼서 신돈의 죄를 올바르게 처리할 것을 바라는 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군신의 예법을 어기는 신돈의 관직 삭탈을 건의합니다. 인용 많이 하죠. 예시 많이 들죠. 실제로 신돈이 한 사례를 들었죠. 특정 인물의 그릇된 행동을 직접 비판합니다. 신돈의 행동은 직접 비판해 얘들아. 근데 신돈을 기용하고 있는 임금은 비판하나? 임금은 비판 안 합니다. 임금에게는 시종일관 굉장히 수용적이고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표현성의 특징 보면 비교 많이 나오면 되더라. 비교에 동그라미 쳐둡시다. 비교. 당시 인물들이랑 비교 엄청 많이 하지. 권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례하고 유사한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보다도 더 큰 무례함을 저지르고 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안 했던 걸 신돈이 하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신돈의 이 오만함과 이런 문제 행동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지.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막 얘기하지. 요물, 참람, 삭탈, 막 자격이 안 된다. 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비판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황성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진 비판을 잘 안 했다고는 하던데 신돈의 행위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른 사례와 비교와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는 신돈의 비행과 오만함을 강조한 거고 권위 있는 책이나 인물의 말을 인용한 걸 통해서는 뭔가 신돈을 이제 탄핵해야 한다라는 거에 뭔가 이론적 근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비교 직접적 표현을 통해서는 신돈이 이러한 문제를 저지르고 있어요 라는 점을 비판하고 이 비판의 결국엔 결론이 어디로 가야 돼? 비판의 결론은 탄핵이란 말이야. 탄핵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잘못을 했다고 아무 이유 없이 탄핵을 시킬 수는 없거든.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홍범이라는 책 그리고 사마강의 말 같은 뭔가 되게 신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논리로 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신돈의 관직을 삭탈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굉장히 성격이 일단 저도 좋습니다. 논리적이다라는 것도 저건 알겠지. 근데 논리적이다라는 게 빠진 게 아마 그 천재지변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논리적이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지문에서. 비논리적인 글은 아니야. 그 천재지변 부분만 따로 알아두면 되겠지만 내가 천재지변 부분은 근데 그 천재지변 부분은 어떻게 알아둬야 돼 얘들아?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야. 당시에는 그것도 논리적이었어. 그래서 글쓰기 맥락도 봤죠? 필자가 어떤 사람인가? 글쓰기 맥락을 파악할 때는 뭘 봐야 하는가를 보면 돼. 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글을 왜 썼는가? 그리고 이런 글을 왜 쓰고 써줄 수 있는 건 모든 글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쓰여진다. 고려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조친문은 뭐 진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으나 앞부분만 조금 볼 텐데 조친문은 뭐냐면 수필입니다. 수필. 참 오묘한 게 수필은 문학 때도 배우죠. 독서 때도 배우고 수필은 장르적 특성을 어떻게 구별하기가 되게 애매한 글인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뭐 굳이 따질 거면 독서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문학은 아닌 것 같아. 내 기준에서 수필은. 글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서에서 학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요새
시랑 같이 나오죠. 뭐 고3 되면 여러분 볼 겁니다. 현대시 하나 끼고 수필 하나 껴가지고 둘이 비교대조 시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유씨 부인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거 앞부분 안 하고 그냥 내용만 정리할게. 이게 여러분 미망인이라는 단어 압니까? 미망인. 이제 그 일찍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이 유씨 부인은 미망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글을 쓰는 거거든, 이 조친문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왜 어떤 걸로 쓰냐면, 뭐가 의미가 있냐면 한글 수필입니다. 여성 수필이고 한글 수필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과거의 글을 볼 때는 필자의 성별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성 필자이기 때문에 여성 필자만의 특징이 드러날 거라는 거야. 아까 전에는 남성 필자고 사관원의 관리였어. 그래서 두드러지는 특성들을 봤지. 조친문에서는 여성 필자고 미망인이 쓴 수필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글의 특성이 드러나는지 보는 겁니다. 추모글이고요.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되게 감각적이고 과장적 표현을 쓰는데, 나는 그닥 좋아하는 문장은 아닌데, 교과서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한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 역시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러진 바늘이라는 것을 제재로 해서 본인이 말하는 이별의 감정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을 합니다. 수필이라기보다는 뭐 한편의 문학작품 같기도 해. 비유가 워낙 많이 쓰여서. 그래서 서사 부분만 좀 볼게요. 유세차, 제문 쓸 때 그냥 늘 적는 겁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 자글로서 침작게 고아노니, 얘들아 침은 바늘입니다. 바늘에게 이야기한대. 바늘이랑 말할 수 있나? 사람이? 못하죠. 그러니까 물건이 못하는 무언가를 다 비유한다? 의인합니다. 이제 의인법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조금 문학적 가치가 느껴질 것 같아. 문학적으로 시험에서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좀 표현 방식에 좀 집중을 해서 볼게. 내가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그러니까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늘이라는 거야. 왜냐면 당신은 이제 바늘에게 중요한 도구였겠죠.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의 흔한 바위로다. 이게 사실 이 바늘은 되게 귀한 건데 너무 일상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가 귀한지 모르고 산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나옵니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자, 작은 물건, 흔한 물건, 이미지 자체가 뭔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게 한다. 표현 방식이.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래. 뭔가 다른가 보네. 오호 통제. 무슨 말이냐면 비통하다 라는 말인데 한자어로 쓰는 겁니다. 오호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손에 얻어. 바늘한테 너라고 하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 너라고 하는 건 엔간하면 다 바늘입니다, 여러분.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지 우금 27년이라. 이 바늘을 쓴 지 27년이 됐나봐. 어이 인정이 그리하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동입니다.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우리 이 서사 부분만 봤을 때는 남편이 죽은 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바늘이 부러진 걸 슬퍼하는 것 같지, 얘들아. 제문이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애통한 심정으로 부러진 바늘과의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뒤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문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남아있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여성 작가의 작품이 고전의 경지에 가면 거의 안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아는 여류 작가 누구 있습니까? 허씨성을 가진 분 아죠. 허난서란. 허난서란 작품 말고는 고전의 여성 작가 글은 수능 기준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화자라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거지만 이 글 속에서 당시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이 글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 소 단어는 애초에 목적이 사회문화적, 글을 쓰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삶의 맥락이 어떠하였는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서사 부분에서도 하나 파악할 수 있어. 여성이 바늘이라는 도구를 많이 쓴 것을 통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한 건 여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여성이 본인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유를 했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서사 부분까지 볼 거고요. 혹시나 뭐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 바뀐다거나 뭐 특정 자료를 주신다거나 하면은 이야기하십시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